자, 2009년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41살의 남성인 오이데 유시유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곤카츠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곤카츠라는 말은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일본어죠.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결혼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불렀잖아요.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어떤 상투적인 기간에 의무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그때 따라가는 듯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본의 사회 풍토에서 나온 신조어로요, 곤카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건은 요시유키라고 하는 남성이 이 곤카츠 사이트에서 35살의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상대 여성은 자신이 굉장히 비싼 요리 강습을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요리를 잘하며 강아지도 상당히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됐고 호감이 생겨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를 했던 거죠. 요시유키 씨는요, 이런 상대 여성의 가정적인 모습에 호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 차례 데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요시유키 씨는 처음에는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상대 여성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고요. 상대 여성 또한 요시유키 씨를 결혼할 만한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되면서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 41살의 나이로 드디어 결혼을 한다라는 생각에 들뜨게 된 요시유키는요, 자신의 회사 사람들에게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면서 자랑을 했었고요. 결혼 날짜가 가까워 오자 그녀와 함께 며칠간의 휴가를 보내며 그녀의 가족들도 만나기로 합니다. 자, 또한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녀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러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래요. 41살, 나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내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다. 최근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함께할 집을 찾고 있다. 오늘 밤 우리는 2박 3일의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포스팅하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2009년 8월 6일, 오이데 요시유키는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요시유키는요, 빌린 렌트카에서 문을 잠근 채 차 안에서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부검을 통해 밝혀집니다. 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어요. 조사를 해야겠죠. 시체를 발견한 일본 경찰은 먼저 사망한 요시유키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요시유키의 회사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최근에 힘들어하거나 자살을 할 것처럼 보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료들이 말하기를 요시유키는 근래 들어 곧 결혼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매우 들뜨고 행복해 보였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이 자살을 계획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주변에다가 자신의 이상 징후를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심정을 주변인들에게 은연중에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요즘 우울해 한다던가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이런 무의식적인 신호를 주변에 알리는 건데요. 하지만 요시유키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경찰은 이때 요시유키가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 여자친구를 찾아갑니다. 여자친구도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경찰은 이번에도 요시유키의 죽기 전 이상한 점들이 보였었는지에 대해서 묻자 여자친구는 자살에 쓰였던 수세 행방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요시유키가 갑자기 캠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캠핑에서 요리할 때 필요한 숯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것을 자신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유키가 죽기 전날 여자친구는 숯을 전달해줬다 그래요. 여자친구의 진술을 받아낸 결과 주변인들에게는 모두 알리바이가 있고요. 이 요시유키라는 사람은 자살이다라는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요시유키, 이 사람은 정말 자살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살해한 뒤에 자살처럼 위장을 한 타살 사건이 될까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거는 정황상 납득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요시유키라는 사람은 41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죠. 보통의 남성들이 결혼하는 나이대보다 조금 더 많아요. 결혼이 평소에도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던 차에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도 결혼을 한다 라면서 알리기도 했고 여자친구의 가족들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한다, 이 가설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사망 사건은 요시유키 스스로 행동으로는 가능하지만 정황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찰은 이 사망 사건을 결국 자살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살이 아니라요. 그러면 남은 건 타살이죠. 경찰은 정말 타살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자, 요시유키의 직접적인 사인은 발견 당시와 마찬가지로 숯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맞았어요. 그리고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수면제를 먹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자살이라면은 죽기 직전의 상황이 올 거예요. 극한의 상황이 오면은 사람의 의지가 약해져서 살기 위한 본능이 생길 수 있겠죠. 차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수면제를 먹으면서 그 가능성까지 스스로 차단했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살 방법은요, 동시에 타살의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차 안에 가두고 숯을 피워서 일산화탄소에 의해 자살처럼 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해진다는 거죠. 이 부검으로 인해서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다음 조사 순서는요, 타살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과연 타살이 맞을까? 라는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에서 타살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차 내부에 차에 시동을 거는 차 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차 주변에서도.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상상해 볼게요. 자, 요시유키 씨는 차 키를 들고 차 문을 열었죠.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잠갔을 겁니다. 그러면 차 키는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가 않다면 차 문을 연 뒤에 차 키를 뽑아서 문을 닫기 전에 어딘가에 멀리 버리기라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사람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살이 아닌
타살에 더 가능성이 높다. 타살 사건에 초점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요.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요시유키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상대 여성 키지마 카나에가 체포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체포된 카지마 카나의 사진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경찰은 요시유키의 사망 한 달 후 약혼 상태였던 이 키지마 카나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요, 결혼을 약속했던 요시유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였던 것이 아니라 이 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 다른 50대 남성에게서 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경찰은 이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죠. 그래서 이 카나에를 더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카나에는 약혼자였던 요시유키에게 요리의 용도로 수술 주문했다고 했는데, 진술 과정에서요, 그 수세양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요리에 쓰기로는. 이어서 요시유키가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난 2009년 5월에는요 80세 노인이 집안 화재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피우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처 이 노인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해서 불에 타 사망했던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당시 이 노인의 집으로 출근을 하는 개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의 이름이 바로 키지마 카나에였다는 겁니다. 이 남성들의 죽음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자, 남성들이 죽기 바로 전에 자신들의 계좌에서 카나에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낮은 확률의 우연은요, 반드시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거예요. 2009년 11월 3일 도쿄입니다. 경찰은 카나에의 아파트를 수색했어요. 수색 과정에서 많은 약이 발견되었는데요. 10명 이상의 의사들로부터 각각 처방을 받은 감기약과 수면제를 포함한 많은 양의 약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약들의 성분은요, 사망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된 성분과 동일한 것들이었어요. 이 약을 먹였던 거죠. 경찰은 이와 같은 수면제가 혈액에서 검출된 3명의 피해자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요, 키지마 카나에를 신문할 때 굉장히 유효한 증거물이 되었었다 그래요. 집 수색 당일날 키지마 카나에는 체포가 됐습니다. 카나의 조사 과정은요, 11일간 약 52시간에 걸쳐서 지속된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과 어떻게 친분을 맺었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진술을 했다 그래요. 키지마 카나의 범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여성은요, 오이데 유시유키 씨와 만났던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인 곤카츠를 이용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키지마 카나에가 사건 당시에 곤카츠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와 곤카츠 사이트 프로필에는요, 키지마가 자신의 이제 옷과 보석을 치장한 사진으로 고가의 취향을 가진 훌륭한 요리사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해 놨던 겁니다. 카나에는 자신을 항상 최고의 신부감인 것처럼 보이게 사람들을 속였었고요. 몸이 아픈 노인들을 더 잘 유혹하기 위해서 간호사인 것처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남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계좌에 접근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받을 만큼의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인 후 자살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카나의 혐의는 명백했어요. 범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사건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나의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조사와 신문을 반복하는 도중에 이 범행들이 카나의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새로 밝혀집니다. 공범이 있었단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키지마 카나의 공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신주쿠의 한 술집 호스트가 이메일을 통해서 범죄를 지시했다라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주고받아온 이메일의 내용들을 보니 이 호스트와 카나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죠. 이메일에서는 카나에에게 숯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살인을 자살처럼 보이게 하는 조언들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 카나에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당시에 화해를 쉽게 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러한 도움들로 피해자들에게 좋은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연기를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여성과 카나에와의 관계를 보자니 이런 식으로 계획된 범행으로 키지마 카나에가 범행을 실행했고, 그래서 발생한 받아낸 돈의 일부를 이 술집 호스트에게 보냈을 것으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술집 호스트는요, 이런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직업이에요. 쉽게 그냥 접대부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한 여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호스트도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키지마 카나에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이 호스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술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카나에가 체포된 이후 이 호스트는 더 이상 술집에 출근하지 않았고, 술집 사람들은 키지마 카나에라고 하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며 술집에서 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호스트가 잠적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리고 이제 카나에와의 연결을 일방적으로 끊고 사라져버렸죠. 경찰은 이 관계를 더 이상 밝혀내지를 못해요. 키지마 카나에로부터도 연락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실패하지만 카나에에게는 사실 진짜 남자친구가 또 존재했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나의 진짜 남자친구는요, 40대의 S라고 불리는 남성이고요. 둘이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닐 정도의 매우 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카나의 범죄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3명을 살해했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012년 4월 13일 37살의 나이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건의 경우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카나에가 숯과 수면제를 구입한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판결에서 판사는 이 모든 증거를 인정하면서 연쇄살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는요, 이어서 피고인이 범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만큼 관용의 여지가 없고 재판에서 불합리한 변명을 반복했으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키지마 카나의 범죄가 인정된 것만은 3건이고요. 사실 의심되고 있는 사건은 그 외에 4건이 더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러한 방식으로 2억엔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모든 사건을 다 입증해내지는 못했고 3건의 살인사건으로만 마무리됐습니다. 키지마 카나에는 어떻게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계기가 있을 거예요. 2001년에 인터넷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남성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방을 청소하는 일로만 20만 엔의 돈을 받아왔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2개월이 지나자 월급 이외에 30만 엔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카나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쉬운
가사노동으로 비교적 많은 돈을 받는 이 일에 만족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이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신이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회사에서 일하는 식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정부 같은 개념도 아닌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두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남성은 카나에를 계속 붙잡았고요. 결국 이 남자에게서 1억엔 가량의 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키지마 카나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20대에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호화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 남성이 6년 후에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카나에는 그러자 예전에 하던 호화로운 생활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자이면서 돈이 많은 남자, 돈이 많고 자신이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남자를 다시 만나면은 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70대 노인을 자기의 남자친구로 삼습니다. 거기서 카나에는요, 자신이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고 자신은 공부를 마저 마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냈던 거죠.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고 신고를 한다면 자신은 잡히겠죠. 그래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범행 대상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는요, 살해를 해서 뒤탈이 없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카나의 걸이라고 하는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자를 이용해서 1억엔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유명해진 이 카나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을 갖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카나의 걸이라고 칭하는 이 팬들 사이에서 유사범죄가 여러 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도대체 왜 카나에에게 이렇게 속았을까요? 사실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몸매가 좋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특출나게 뭐 잘날 게 없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당시에 100kg가 넘는 체구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허점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속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날 여성을 구하는 남자들 역시도 대부분이 사회에서 여성을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만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남성들에게 오히려 예쁜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면은 그건 좀 믿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도 외모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요.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는 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여성이라면 믿을 만하다.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작용되었던 겁니다. 또 카나에는 언제나 당당한 태도를 일관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당당한 행동을 보이는 점들이 남성을 유혹하는 데 오히려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요,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소개팅과 미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플들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만남이나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사이트를 악용한 사례 중 하나로 2009년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곤카츠 킬러, 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키지마 카나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시나 덴뿌라, 라멘, 돈카츠, 오코노미야키 이 정도 생각나는데 실제로는 더 많겠죠. 이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은 초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은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의외로 카레를 거의 매일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비법이 따로 있죠. 이렇게 카레는 일본의 가정마다 각각 다른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고 흔한 음식이래요. 이런 일본의 국민 음식인 카레가 어느 날 그런데 공포의 대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동안 카레를 먹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1998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와카야마현 지구 마을에선 전통 축제인 마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축제를 주관하는 자치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사장에서 카레를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카레는 행사장 차고 안에서 두 개의 커다란 냄비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카레였습니다. 카레가 완성되자 사람들이 받아가기 시작했고 먹었는데요. 그러던 중 누군가 갑자기 카레 스톱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축제 현장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몇 명인지도 모를 사람들이 카레를 먹었고 잠시 후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복통이었고요. 구토를 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심한 경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에 수십 명이 집단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카레를 내려놨고 마츠리는 중단됩니다. 행사장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근처 병원에 다 이송됐죠. 하지만 이미 병원이 마을에서도 환자가 발생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이날 마츠리가 열리던 행사장과 마을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진 사람은 모두 67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마츠리 행사장에서 만든 카레를 먹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죠. 그중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여고생과 남자 초등학생까지 4명이 사망합니다. 마을 자치회에선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카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월이면 더운 여름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아무래도 쉽겠죠. 그러자니 이상한 부분은 차고에서 만든 카레가 당일 거예요. 전날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빨리 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식중독에 걸렸다 한들 카레 문제로 사람이 사망할 정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보건소에서도 처음엔 식중독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해보니까 차고에 있던 냄비 중 하나에서 아비산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비산의 정식 명칭은 삼산화이비소라고 하는데 비소의 일종입니다. 방부제나 안료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고 0.06g만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카레에 맹독성 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고 판단해 마을 전체를 조사합니다. 마츠리는 작은 마을의 자치회에서 연 행사였어요. 다른 지역까지 알려질 만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현지 마을 주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마을 사람 중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생각이 맞았어요. 3개월간 마을 사람들을 조사한 끝에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죠. 1998년 10월 4일 검거된 용의자는 37살의 하야시 마스미였습니다. 마스미는 사건이 벌어진 마을에 사는 주부였고 마츠리 행사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스미의 남편도 체포되는데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평범한 주부인 마스미를 용의자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남편은 또 왜 같이 체포된 걸까요?
마스미가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비소를 먹였는지 지금부터 부부가 같이 체포된 이유와 수사 내용, 재판 결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마스미가 체포되고 4년 뒤인 2002년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간단히 끝났어요. 법원은 마스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마스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2005년과 2009년 법원에선 마스미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죠. 사실 이 재판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본 사람들은 그래요. 마스미가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하던 사형은 이미 재판 전부터 정해진 결과였다는 거죠. 그만큼 마스미의 범행이 확실해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사형을 판결하게 됐냐는 거예요. 첫 공판에서 마스미를 기소한 검찰은 피고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는 증거를 법원에다 1700점이나 제출합니다. 여기에 마스미가 카레에 뭔가 넣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범행 증거인 카레에서 검출된 비소가 마스미의 집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 마스미의 남편인 하야시 켄지가 흰개미 방역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살충제로도 쓰이는 비소가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소는 카레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한 비소예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마스미는 확실한 범인이죠. 피해자는 67명이나 됐고 그중 4명이 사망했어요.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2002년에 첫 공판에서 방청객이 5220명이나 몰렸거든요. 이게 유명인이나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의 재판에서는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카레 사건은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형 판결 후 지금까지 마스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700점에 달하는 증거와 앞뒤 인과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냐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뭔가 놓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마스미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1700점의 증거가 사실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정황상의 간접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스미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1700점의 증거 중 단 한 가지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범행 동기도 딱히 안 보여요. 평범한 주부가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무나 죽으라는 식의 테러형 범죄라고 해도 거기서 마스미가 이득을 보는 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법원은 증거도 없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마스미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앞에서 말한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목격자가 남자아이예요. 진술 내용 보니까 사건 당일 행사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일하는 곳 앞에 자판기에서 주스를 마시다가 차고로 향하는 마스미를 봤다는 겁니다. 카레가 만들어지는 그곳. 크림색 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었고 목에 수건을 두른 긴 머리 여성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시 마스미가 손에 분홍색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뭔가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걷느라 걸음걸이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차고로 들어가 카레가 있는 냄비의 뚜껑을 열었다는 이런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마츠리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이 남자아이의 진술이 다릅니다. 마스미는 검은 옷을 입었고 머리는 짧은 단발이에요. 목격자라는 남자아이가 진술한 분홍색 종이컵은 행사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사장 쓰레기통에서는 비소가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종이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문은 없었어요. 그럼 이 목격은 마스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마스미의 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재판에서 또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마스미의 딸이 체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목격한 장소의 자판기와 차고의 거리가 20m쯤인 걸 감안하면 마스미의 딸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당시 마츠리에서 카레를 나눠주는 당번이 있었어요. 이 중에 마스미도 있긴 했지만 역시 딸도 옆에 있었고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마스미의 딸도 이 부분은 증언했어요. 엄마와 같이 차고에 들어갔고 엄마는 카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냄비 뚜껑을 열어 카레 맛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목격자 아이가 본 장면은 바로 이 마스미의 딸이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카레 당번은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카레에 비소를 넣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마스미도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카레에 비소를 넣을 생각이었으면 자신의 딸이 먹을 수도 있는데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딸은 그리고 카레를 분명히 먹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스미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먹기 전에 딸이 먼저 사망했겠죠.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딸이 카레를 먹었다길래 여러 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마스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에서 카레에 비소를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미의 가족은 행사장에서 모두 카레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5일 후 경찰이 확보한 내용인데요. 경찰은 마스미의 범행 입증에 이 목격담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소는 차고 안 냄비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그 남자아이, 목격자가 서 있던 자판기에서는 이 냄비가 보이지 않아요, 각도상. 이 사실이 새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 아이의 진술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 남자아이를 섭외해서 연기를 시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볼 때 이 아이가 봤다는 냄비는 비소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냄비거나 처음부터 진술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결국 목격자는 법원에서 진술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예. 법원은 증거와 동기, 목격자 없이 마스미에게 사형을 내린 거죠. 대체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카레에서 나온 비소와 마스미 집에 있었다는 비소가 같은 성분이라는 증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재판 초기에 결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 비소의 검사 결과는 동일한 제품이라는 게 확인된 거고요. 비소의 제조사가 같다는 겁니다. 마스미 집에 비소가 있고 문제의 카레에서 비소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마스미가 넣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비소 문제 때문에 2012년에 다시 한번 재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마츠리 행사장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종이컵과 카레 속에 있던 비소, 마스미 집에 있던 비소가 모두 성분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회사 비소인 거예요.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살해 도구인 비소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은 마스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미가 무죄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죠. 첫 공판 때 마스미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변론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스미의 남편인 켄지는 사기 혐의로 6년형을 받았거든요. 같이 체포되면서. 이런 데다 자기까지 구속되면 부모 없이 남겨질 아이들이 걱정된 겁니다. 억울하지만 재판을 뒤집지 못할 것 같아서 작은 형이라도 받고 그 사이 남편이 출소하면 교대로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함부로 변론하다가 형이라도 추가될까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마스미도 적극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갔죠.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겨졌거든요. 부모가 없는 애들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보육원에 가야만 되는 이런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남매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딸은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대신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부모 없이 자라 힘들었다는 이런 환경과 살인자의 자식으로 사회에서 받은 시선에 대한 책을 냈고 2005년에 출소한 아버지도 뭐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스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제목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온대요. 이 비소 사건이 예전에 같은 마을에서도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미 가족이 이사올 당시 이웃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부터 수십 마리의 개들이 비소를 먹고 죽는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밭에 뿌린 비소 때문에 한동안 그 땅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범인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엔 시골이나 작은 마을이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물건을 어느 위치에 두는지도 아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스미 집에 비소가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스미 집에서 비소를 훔쳐다 카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2012년 비소를 재수사하면서 다른 비소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최소한 첫 공판에서 법원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의 퍼즐이 맞지 않자 카레에 들어있던 독극물은 비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건 자료를 다시 봐야겠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실된 건지 폐기된 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여기까지 보면 수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스미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건데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재수사는 없다는 거죠. 왜 법원은 계속 버티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중요한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마스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죠. 마스미는 하야시 켄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켄지가 초혼이 아니에요.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가정폭력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이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월세 3만엔 정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아내인 마스미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대출을 받더니 3,500만엔 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7천만엔 정도 하는 120평짜리 집도 사는 거예요. 마스미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마스미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사망했거든요. 이때 사망보험금이 1억 4천만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마스미가 어머니 사망에 관련됐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보험금이 너무 커요, 액수가. 그 당시 1억 4천만 엔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의 가치예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20억이나 된다는 거는 이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시기에 마스미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스미의 친구와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비소 중독 증상을 보인 거예요. 심한 경우 남편의 지인들은 전신마비나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스미가 챙겼대요. 이때 마스미는 약 22건의 사기 혐의에 총 5억엔이나 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남편인 켄지까지 비소에 중독돼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결국 이때 보험 사기로 붙잡힙니다. 초호화 맨션을 구입하겠다면서 비소가 든 우동을 아는 사람에게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남편인 켄지가 사기로 6년형을 받은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마스미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지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이번 비소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거고요. 이게 법원이 충분한 혐의 입증 없이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피고도 진술을 거부했는데 법원이 첫 공판에서 사형을 판결한 유례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미는 일본의 11번째 여성 사형수로 오사카 구치소에 있고요. 계속해서 항소를 준비 중이에요. 여기가 마스미 집입니다. 벽에 낙서들이 보이죠? 이게 카레 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욕을 해놓은 거예요. 부부가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시설에 들어가자 빈집이죠. 2000년 2월에 누군가 이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았고요. 그 사람은. 지금은 이 집이 다 타버리면서 공터로 빈 공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고요. 그만큼 여파도 컸습니다. 일본인들이 카레라는 음식에 반감을 갖는 계기가 됐고 모든 식품회사에서는 한동안 카레 광고를 중단한 적도 있어요. 요리 프로에서도 카레는 한동안 소개되지 않았고 애니메이션이라도 카레가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모두 방송이 취소됩니다. 사건이 마츠리 행사 때 일어나서 마츠리에 대한 이미지도 좀 나빠졌어요. 한동안 전국에서 마츠리 행사 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금지됐고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제공해야 되면 카레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중에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 야마카타현의 전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카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밖에 생존자 63명은 아직 비소 중독에 의한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형 판결 받긴 했지만 마스미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어서 인정시킬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검찰의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한번 기소가 들어가면 거의 승소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고, 범인이 되는 그 마스미 당사자가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인정한다,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 가능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8년 7월 25일 일본에서 일어난 독국물 카레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역사를 바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남자들이. 예를 들면 삼국지의 적벽대전인데 갑자기 남자분들은 눈이 커지죠. 이 사진 보면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삼국지 몰라도 사실 적벽대전은 알만큼 유명한 전쟁이었어요. 북쪽의 원소를 제압한 조조가 가장 큰 세력을 갖게 되면서 남쪽에 손권을 쳐들어가죠. 8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조조와의 전력 차이가 너무 컸어요. 항복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군의 설득으로 오나라와 유비군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렇게 조조와 싸웠고 결국 승리해요. 이때 조조군에서 설마 우리가 이 전쟁을 질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워낙에 세력 차이가 컸고요. 조조라는 사람의 실력을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조조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역사가들이 이 적벽대전의 결과를 두고 많은 해석을 해봤어요. 조조는 처세술에 능하고 상황 판단과 사리 이치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웅급의 활약을 해도 그만큼 과정이 간사했거든요. 그래서 간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적벽대전에서 보인 실수는 그동안 보여준 치밀하고 빈틈없던 전력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이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권이 지배하는 오나라는 강동지방입니다. 여기 최고 미녀가 2명이 있어요. 대교와 소교라고 하는데 합쳐서 강동 이교라고 부릅니다. 자매예요. 이 둘을 조조가 탐낸 거죠.
하지만 대교는 손권의 형인 손책과 결혼했고 소교는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막아야 할 오나라의 대표 장수 주유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대교와 소교를 뺏기 위해 오나라를 쳐들어갔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으킨 전쟁이다 보니 그동안 보여주던 침착함과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적벽대전에 패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인 정사 삼국지를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각색한 삼국지 연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사에서 적벽대전은 짧게 등장해요. 자세하지 않고 조조군은 80만이 되지도 않았죠. 원정 행군을 오래 해서 병사들이 지쳤고 전염병으로 사망하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유럽에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로도 유명한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는 스파르타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왕비 헬레네를 납치합니다. 그러자 남편인 메넬라우스는 트로이로 쳐들어가죠.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군의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전쟁에서 졌고 메넬라우스는 아내를 되찾아갔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보면 여자가 원인이 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꼭 전쟁뿐 아니라 각종 문화나 여러 전설엔 항상 미녀의 이야기가 시작이자 중심, 결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남성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놓고 경쟁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관계를 역이용하는 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자기 아름다움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번 사건의 주제인데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범죄에 이용한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일본 주코쿠 지방의 우리나라의 동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도토리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자면 강원도와 우호관계를 맺었고 명탐정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 가보면요, 코난 박물관, 코난 열차, 코난 마을 이런 볼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랑 비슷하게 도토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도토리 요리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도토리묵을 특산품으로 팔기 시작했죠. 도토리현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사구라고 합니다. 여기가 일본이에요. 사구는 모래사를 쓰는 거죠. 바람으로 모래가 이동해 쌓인 언덕을 말하는데 도토리현의 사구는 거의 사막 수준으로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해양국립공원의 특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나라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그렇다 보니 여기 특이한 법도 하나 있습니다. 낙서금지법이 있는 거예요. 광고나 홍보 성격의 문구를 모래 언덕에 적어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모래사장에 낙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7년, 2008년에 낙서를 했다가 과태료로 5만 엔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도토리현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는 거죠. 5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그만큼 범죄도 적게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모래에 낙서하다가 잡히는 경범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총 6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4년 5월 13일 도토리 시내 철도역이었어요. 24살의 남성이 열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거든요. 이 사건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망한 남자가 큰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열차에 치였다는 거죠. 의문점이 있긴 하죠, 이런 게. 하지만 이대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7년 8월 18일 경비원으로 일하는 27살의 남성이 도토리현 사구 가까이의 해안가에서 익사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도 단순 자살로 처리됩니다. 다시 1년 뒤인 2008년 2월, 이번엔 도토리시 외곽의 산에서 41살의 남성이 목매단 채 발견됐거든요. 이 사건도 단순 자살 처리됐어요. 그리고 또 1년 뒤 2009년 4월 11일 도토리현 앞바다에서 47살의 트럭 운전수인 남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죠.
사체 부검해보니까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요. 폐에선 모래가 검출됩니다. 자살이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자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드디어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수사 중인 6개월 만이죠. 2009년 10월 7일 이번엔 전파상을 운영하는 57살의 남성이 여기가 집과 한 4km 정도 떨어진 도토리 시내의 마니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린 채 발견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니강은 수심이 낮습니다.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신발 잠기는 정도죠. 이런 곳에서 자살이나 실족사의 가능성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사망한 남성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전 사망한 트럭 운전수와 같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특별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수사가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10일 만인 10월 27일 또 어느 남성이 갑자기 건강 이상으로 이번엔 집에서 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도토리현에서 일어난 의문사는 총 6번이었습니다. 사건의 공통점을 보자면 모두 남자였고요.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 이후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기까지는 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하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범인은 점점 범행에 자신감이 붙었고 공백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거기에 자신에 맞는 살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수면제를 통한 익사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자기가 가장 사용하기 자신감이 있는 살해 방식이라는 거죠. 경찰은 수사 끝에 6사건에서 공통점 몇 가지를 찾았거든요. 사실 2004년에 상자에 들어가서 열차에 치인 그 첫 번째 사건이 특이하긴 했지만 그때 단순 자살로 처리된 이유는 시신 옆에서 발견된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이 미유키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사망한 남성의 필체로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유서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마침 6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5일 만인 2009년 11월 2일 35살의 우에다 미유키라는 여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진작부터 이 여자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기로 붙잡히니까 또 다른 범행이 없었는지 추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사망한 6명의 남자들이 모두 미유키와 연인 관계였거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밝혀진 거죠. 사망한 남성들이 모두 한 여성을 알고 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분명 미유키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미유키의 사생활을 조사해봤어요. 그동안 많은 남성들을 만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남녀 사이들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가정과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미유키를 만나려고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좋아서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미유키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미유키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예쁘길래 수많은 남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는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35살의 우에다 미유키는 술집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호스티스였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손님이 계속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 보면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돼요. 그렇게 미유키는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남자들을 남자친구로 두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친구인 척 해주면서 계속 고객 관리를 해주는 거죠. 2004년 상자 안에서 열차에 치여 죽은 첫 번째 사망자는 42살의 후루카와 츠카사라고 합니다. 후루카와가 술집에서 미유키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뒤로 미유키에게 빠져들었고 같이 살기 위해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버립니다. 후루카와는 일본의 대형 신문사인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였어요.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미유키를 보러 가려면 항상 많은 술값이 필요했고 따로 보려면 미유키에게 또 돈을 줘야 했어요.
그래서 후루카와는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식이나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돈을 빌렸고 많은 빚을 가지게 됩니다. 직업과 평판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형 신문사 기자라면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직업 특성상 냉정함과 중립적인 시각에 사실을 중요시하는 이런 성격이 요구될 텐데 어떻게 술집에서 만난 접대부에게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뭔가에 홀렸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유키에게 빠진 남자가 많던 걸 감안하면 아마 이 여자에게 뭔가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후루카와 츠카사가 갚지 못할 빚이 생겨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미유키에게 그동안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살해당했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시신 부검도 없었고요. 동기가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수사가 금방 자살로 종결됐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미유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의심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2007년 8월 18일 사망한 27살의 후루타 시니치인데 경비원이었습니다. 미유키와는 2001년부터 만나기 시작했고요. 2005년에는 동거도 했어요. 그럼 2004년에 사망한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와 기간이 겹치거든요. 동시에 만나고 있던 거죠. 미유키의 이웃집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동거 당시 수시로 후루타 시니치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프라이팬으로 때리거나 몸에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고 하는데 밧줄로 감금해 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후루타 시니치가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자기 발로 다시 미유키를 찾아가서 아파트 월세를 내주거나 100만 엔을 용돈으로 주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후루타 시니치는 미유키 가족과 바다에 갔어요. 여기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졌고 익사 직전에 구조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경우예요. 이 사망이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후루타 시니치는 수영을 못합니다. 애초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익사할 수도 있는 깊이의 바다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구조되고 병원에서 10일 뒤에 사망했거든요. 익사해서 간 게 아니라 구조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10일이나 지나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을 추정해 보자면 후루타 시니치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물에 들어가기 전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유키가 먹인 거죠. 이 약물 쇼크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고 구조되긴 했지만 약물 치료를 하지 못한 거예요. 병원에서. 설마 이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약물 반응에 의해 사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후루타 시니치도 그때 부검 없이 물놀이 중 단순 사고로 익사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8년 2월 이번엔 도토리시 외곽 산이었어요. 목매단 시체 있었죠. 41살의 후지타 이타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경찰입니다. 2월이면 겨울이죠. 도토리시에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럼 산에 이 사람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추적은 쉬웠어요. 산에는 후지타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없었어요. 걸어서 들어간 게 확인됐는데 나오는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혼자 가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자살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후지타도 미유키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엮여 있었어요. 아마 미유키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서 빚을 지게 된 걸로 보이는데 만약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도 같은 경우였다면 미유키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서 빚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직 미유키가 계획한 어떤 범행이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인 후지타 이타루의 사망 원인도 결국 밝혀지진 않았어요. 특이한 건 다른 사건의 수사 도중 미유키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경찰은 술집에 잠입했다가 우연히 미유키를 만나서 술집이나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빠진 거죠. 이 정도면 미유키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 번째 사건은 2009년 4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된 트럭 운전수는 47살의 야베 카즈미예요. 미유키와 어떤 관계고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알려진 정보로는 미유키에게 270만 엔 정도의 큰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나중에 받아내려다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새로운 남성인 A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A는 46살이고 이 당시 미유키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카즈미는 사체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건 발생은 4월 4일쯤으로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미유키는 카즈미에게 빚을 갚겠다면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된장국, 녹차를 사서 동거남인 A의 차를 타고 카즈미와 약속한 장소에 갔어요. 여기서 카즈미와 만났고 카즈미의 차로 옮겨 타서 어디론가 갑니다, 둘이. 그리고 동거남인 A가 미유키의 전화를 받는데 지금 해변가이니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가봤죠? 그랬더니 미유키가 그때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동거남 A가 나중에 체포되면서 한 진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11일 아침에 바다에서 카즈미가 익사한 채 발견됐던 거고요. 경찰은 이 사건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사체 부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과 폐에서 모래가 나온 거죠. 얼핏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카즈미가 수면제를 먹고 바다에 뛰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폐에서는 물만 발견돼야 합니다. 모래가 나왔다는 건 카즈미가 수면제를 먹고 모래 사장에 쓰러져 있었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모래사장에 쓰러진 남자가 파도에 쓸려가기는 어렵겠죠. 미유키가 카즈미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이때 주먹밥과 녹차를 사갔다는 점에서 정황상 미유키를 용의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주먹밥과 녹차 안에 수면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카즈미 몸에서 수면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미유키가 준 음식에 섞여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먹은 건지 제3의 인물이 먹인 건지 이걸 입증하지 못하니까 미유키를 용의자로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다섯 번째 사망자인 마루야마 히데키의 사망엔 미유키의 혐의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57살인 마루야마 히데키는 전파상과 전기 시공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술집에서 미유키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다 어느 남성을 먼저 알게 되거든요. 이때 말이 잘 통해서 지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라며 소개시켜주는데 그 여자가 미유키였던 거죠. 처음에 서로 인사는 주고받았지만 연락까지 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건 발생 2달 전에 미유키가 마루야마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자기 TV가 낡았다면서 27만 엔짜리 TV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짜리 TV를 그냥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처음 보는 남자와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때 가져간 TV 값을 내는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도 새 TV를 산다면서 다시 한 대를 또 가져가는 거죠. 마루야마는 이 미유키라는 여자가 지인의 여자친구기도 해서 설마 사기를 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도 TV 값을 내지 않자 돈을 달라고 직접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야마는 실종되고 일주일 만에 강에서 발견된 거예요. 사라지기 전 마루야마는 가족에게 수금을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마루야마는 4월 7일 오후 2시 수심이 20cm밖에 안 되는 강에 엎드린 채 익사해 있었죠.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고 수면제 반응도 나왔습니다. 마루야마는 자기 자동차와 10m 거리에서 사망했거든요. 경찰이 이 자동차 GPS를 역추적해봤죠. 수금하러 간다고 가족들에게 말한 뒤 자기 사무실에 들렀다가 7km 떨어진 미유키의 집으로 간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잠깐 차가 멈춰 있었고 사건 현장인 이 강 근처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거죠. 동거남 A의 진술과 경찰 조사로 미유키는 마루야마에게 돈을 갚겠다며 이 강 근처의 주차장으로 불러낸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미유키의 전화를 받고 동거남 A가 주차장에 갔는데 아직 살아있는 마루야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고
이때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미유키가 바람을 쐬러 간다면서 마루야마 차를 타고 사라졌다가 혼자 돌아온 거예요. A가 이 남자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맞더니 혼자 가버렸다는 대답을 했고요. 마루야마 사차에서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동거남 A가 이때도 미유키의 몸은 물에 젖어 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였거나 의식이 없을 때 폭행을 했고 이 강에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일 만인 2009년 10월 27일 58살의 다구치 가즈미라는 남성도 사망합니다. 미유키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직업이 없어요. 미유키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사망한 남성들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미유키에게 호감이 있는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다구치는 사망하기 한 달 전 미유키의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도토리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치거든요. 거동이 불편해졌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자 같은 아파트 주민인 미유키가 다구치의 집 열쇠를 받아서 자주 이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밥을 챙겨줬다 그래요. 미유키는 자기가 직접 사고 난 상대 차량과 합의를 받고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이미 다 냈다면서 다구치에게 그 돈을 달라는 거죠. 이렇게 8만 엔을 받아요. 이때부터 다구치가 무직자라 매달 받는 생활보조금을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이런 명목으로 매달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항상 옆에는 그 동거남인 A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도 다구치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엔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구치의 지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빠져서 좀 놀랐다고 했어요.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는 동거남 A와 미유키의 웃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혼수 상태의 다구치가 사망하기 전날에도 미유키는 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미유키가 다구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약을 먹였고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거라고 추측했어요. 다구치 몸에서도 수면제는 나왔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로 사망한 카즈미 때처럼 음식에 수면제가 있었느냐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 의문사로 종결됐습니다. 수사로 드러난 6번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고 우에다 미유키도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더 이상 알 방법은 없어요. 이 6명 외에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가정이 파탄난 남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아직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 보이는 인물이죠. 그럼 남자들은 왜 그렇게 미유키에게 빠져들었냐는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남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미유키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에다 미유키 얼마나 이쁘길래 만나는 남자마다 이 사람에게 빠져드는 걸까요?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미유키 엄마가 아니고 미유키입니다. 이거 범죄를 저지르고 한참 뒤의 사진도 아니고요. 범행 당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죠. 자, 1974년생이에요. 도토리현에서 태어났고요. 5살 위에 오빠가 있는 네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목수였는데 젊을 때부터 무리하게 일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근데 엄마가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화장을 굉장히 무슨 연예인처럼 색조 화장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은 다혈질이라 쉽게 화를 냈고 또 폭력적이었고요. 아이들 성장이나 교육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유키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웃집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거나 훔친 적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화를 냈고요. 자기 생각을 막 강요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당연히 친구들과 관계가 나빴죠. 아마 어릴 때부터 보던 엄마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미유키 가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미유키는 중학교까지만 나왔거든요. 학력이 낮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18살 때 오사카에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합니다. 아이 둘을 낳아요. 하지만 금방 이혼했고 이때 마침 아빠는 또 건강 문제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 재혼도 했는데 또 아이 둘을 낳았다가 이혼한 거예요. 나중에 한 명을 더 낳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결국 혼자 아이 5을 키우게 된 거죠. 자, 이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이고요. 저기 키 큰 남자가 첫 번째 사망한 남자예요. 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아이 5을 혼자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중학교밖에 못 나온 미유키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난했고 월세 2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아이 5을 키웠어요. 미유키가 여기를 쓰레기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주위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고 집 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사건이 밝혀지면서 가택수사가 들어갔는데 집 안에 음식물 쓰레기로 싱크대가 막 썩어 있었고 개 3마리와 고양이 5마리까지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수준의 살림살이였던 거예요. 미유키는 편의점에서 주먹밥 20개를 사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게 전부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뒤론 가족 여행에서 익사한 경비원이죠. 후루타 시니치나 동거남 A가 미유키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유키도 돈은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술집 접대부밖에 없는 거예요. 학력이 낮아도 간호조무사나 복지사, 요양도우미 이런 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으니까 눈에 들지 않았고요. 그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일본이 어떤 캬바레나 풍속점, 걸스바, 스낵바 이런 식으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컨셉도 있어요. 미유키가 일하는 곳은요. 뚱뚱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스낵바였다고 합니다. 미유키가 키는 150에 작고요. 몸무게가 70kg거든요. 딱이었던 거죠.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월급만 받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에게서도 좀 돈을 받아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의외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의외로 남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래는 간호사였지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느낌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상대한 거죠. 자기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든지 남자들이 속을 만한 거짓말들을 다양하게 구사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만 듣기로는 이런 데 넘어가나 싶은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미유키는 손님 중에 누가 돈이 많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빨리 눈치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탁월했대요. 천직인 거죠. 이미 자기에게 호감 있는 남자가 보이면 자기가 먼저 역으로 말을 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남자들은 혹할 수밖에 없고 남자를 꼬실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 또 자주 쓰는 방법은 거짓말이었죠. 미유키의 거짓말 순서를 보면 먼저 자기에게 관심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다가가요. 대화를 시도하죠. 그리고 일단 호텔부터 갑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들고 나면 슬슬 거짓말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다든지 자기가 신장이나 심장이 좋지 않아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병원에 가야 한다든지 집에 수도관이 고장났다 고쳐야 하니 수리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작은 돈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그러다가 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죠. 이미 미유키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남자들은 계속 돈을 가져다 주고 빚도 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면은 자살로 몰리는 거죠. 대부업체도 이용했을 테니까요. 미유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봐도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고 이러면은 회의감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유키의 어떤 일로 사망하면서 결국 의문사 당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미유키가 자주 쓰는 거짓말은 임신했다는 거예요. 배는 이미 남산만 하니까 쉽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진찰비를 받아냈고
결국 아이를 또 낳아야 된다면서 돈을 또 요구합니다. 출산 비용이죠. 여기서 제대로 걸려든 사람이 미유키의 범행을 도와주던 동거남 A였어요. A도 원래는 미유키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라면서 아케미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동생도 TV가 필요하다며 돈 안 내고 가져간 적이 한 번 있었죠. 이 동생이 아케미였습니다. 이렇게 동거남 A는 아케미와도 아는 사이가 됐어요. 하지만 서로 만난 적은 없다는 거죠. A와 아케미는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가족관계. 미유키는 오빠만 있고 여동생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케미 누구냐? 미유키가 1인 2역으로 연기하던 가짜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인데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가 죽었는데 그 사건이 요미우리 신문에 난 거죠. 도토리 불심사녀 체포라고 써있어요. 헤드라인이. 불심사는 의문사를 일본식으로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1인 2역은 남성들에게 사기칠 때 자주 써먹은 작전이었는데요. 나중에 동거남 A는 미유키의 임신 소식도 듣게 됩니다. 사실 A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몰래 여자친구만 둘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다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았겠죠. 그런데다가 아케미가 A에게 전화해서 언니가 임신한 사실로 부모님과 싸웠고 자살 기도도 했다. 상태가 위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A를 몰아가 놓고 마지막엔 미유키가 돼서 전화를 걸어요. 아이를 낳을 테니 오빠 출산 비용을 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도 임신한 아이가 색상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당 1,000만 엔씩 3,000만 엔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줄 능력이 없는 A는 결국 자기 아이가 될 3명과 미유키의 아이들까지 책임지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미유키와 살기 시작합니다. A는 미유키의 쓰레기 같은 집이 아니라 옆방에서 살았거든요. 사실혼 관계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미유키가 아이를 안 낳습니다.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물어보니까 지가 예전에 낙태약을 먹어서 아이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A는 이걸 또 다 믿어요. 결국 A는 미유키가 세 번째 사망자인 카즈미나 네 번째인 마루야마를 만날 때도 미유키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혼수 상태의 다구치를 돌보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남자들이 미유키에게 끌려다니죠.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이거. 이론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납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유키와 만나본 적 있는 여러 남성들의 증언을 좀 찾아봤는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미유키를 만나면서 외모랑 상관없이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죠.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애정의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매일 왔고 손편지도 자주 써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손편지를 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직접 쓴 거예요. 자기를 미유키라고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유아틱한데 이 내용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편지 보낸 사람을 이름을 가린 거죠. 이 사람을 지우라고 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미유키가 지우쿤이 언제나 미유키 곁에 있어 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유키가 있는 거지. 정말 미유키는 살아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어제까지의 미유키에겐 살아가는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음. 이런 내용의 편지인 거죠. 두 번째로 사망한 경비원이죠. 27살의 후루타 시니치를 제외하면 미유키는 전부 자기보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저씨인 나에게 적극적이니까 빠져들었다는 건데요.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이거는 이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인데 이런데도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이 남성의 어떤 지인이라도 같이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얌전하고 친절한 반전 이미지, 막 남자에게 헌신하는 이런 느낌을 보여줬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은 몰래 남자 지갑에 용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직장 상사에게 가져다 주라면서 명절 선물을 미리 챙겨다 주기도 했어요. 철저히 내조하는 현모양처를 연기했고 남자들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살려주는 화법을 많이 썼습니다. 미유키가 만난 남자들이 대개 40대에서 70대 사이예요. 이 나이대의 남성들은요, 사회생활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고요. 집에서도 자상한 남편이기보다는 책임감이 필요한 가장으로서의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지킬 게 있는 남자들이 자존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35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이쁜 건 아니지만 배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릴 때 하던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애 기억을 되살려줬다는 거죠. 남자들의 결핍을 제대로 파고들 줄 아는 전형적인 사기꾼 기질이 있던 여자예요. 심지어 미유키는 이 수법을 가족 사업으로 넓혀볼 생각까지 갖고 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기 수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딸한테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문자와 편지를 하도록 시켰고요. 피해자 증언 중에는 미유키가 아이를 이용했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어느 날 미유키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게 시킨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될 남자들에게.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미유키와 가족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요. 집을 또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애들 용돈도 주고 미유키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 다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떼어날 때는 아이가 생겼다고 하거나 뭐 자기를 잊으라면서 갑자기 또 연락을 끊고요.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어요. 뭐 이런 남자들은 사실 미유키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찍 발을 뺀 경우입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미유키를 만나려고 했다면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 태어날 아기와 같이 살고 싶다는 편지를 받은 남자들은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아이를 비밀리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미유키에게서 쉽게 도망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미유키는 자기가 죽은 6사람들과 관계가 전혀 없고 특히 카즈미와 마루야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 의식 불명인 성인 남성을 여자인 자기가 혼자 옮길 수 없다는 게 그 주장의 이유였는데요.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의 성분도 달랐다는 게 무죄 주장의 이유였습니다. 수면제가 미유키의 것인지도 모르고 성분이 다른 데다가 미유키가 이 수면제를 두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입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주입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정황만으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 일본에 꽤 유명한 관심을 받던 사건인데요. 하지만 끈질긴 경찰의 탐문 수사로 미유키의 지인인 부부로부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정황상 미유키가 야베 카즈미와 마루야마 히데키를 죽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를 이 부부가 미유키에게 준 적이 있다는 거죠. 미유키가 잠이 안 온다면서 수면제를 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면제 성분이 다른 건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 부부가 마침 이 시기에 원래 사용하던 수면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수면제를 받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부부의 진술과 미유키는 카즈미와 마루야마를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동거남 A의 진술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진술이 되면서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간접 증거만 가지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12년 12월 4일 도토리 지방법원은 15건의 사기와 1건의 주거 침입으로 체포된 미유키에게 6명의 사건 중 야베 카즈미와 마루야마 히데키의 강도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인정했고요. 미유키가 상고했지만 2017년 7월 27일 최고재판소 제1소 법정은 기각합니다. 사형이 확정됐죠. 이렇게 미유키는 일본의 16번째 여성 사형수가 돼서 지금 히로시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이 사람 절세 미녀라고 불렸거든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에다 미유키의 도토리현 의문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온갖 남자들이 여자 하나에 매달려서 가진 것 다 빼주고 막 죽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본 거죠. 아니, 얼마나 이쁘길래 이러고 있는데 얼굴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드라마 제작이 됐고요. 2013년에 책도 나왔거든요. 이겁니다. 유아등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놀랄만한 사실은요. 우에다 미유키의 본명이 있습니다. 이미유라는 거예요. 한국 이름이죠. 이 사람 제일 한국인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의 국적이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닌데 제일 한국인이면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일본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이거나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제일 한국인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3세대, 4세대 혼혈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2세대 혼혈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한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일본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미유키 사건은 스케일이 꽤 크죠. 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또 평행 이론이 나와요, 갑자기. 왜냐면 미유키가 16번째 여자 사형수죠. 자, 15번째가 누구냐면은 키지마 카나에라고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죠. 범행 수법이 똑같고요. 둘이 체형도 비슷해요. 나이도 1974년생으로 동갑인데다가 키지마 카나에는 2009년 9월까지 범행을 저질렀고요. 미유키는 2009년 10월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키지마 카나에 사건도 여기 링크해 둘게요.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카레 사건이라고 와카야마 독극물 사건인데요. 사형받은 하야시 마스미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마스미는 오사카 구치소에 있습니다. 교도소도 다르고요. 미유키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하지만 언론이 미유키와 마스미를 괜히 연관지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마스미가 마치 미유키에게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마스미 의사랑 다른 내용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스미가 불쾌하다 그러면서 소송을 내는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오해할 만한 기사를 쓴 언론사가 아니라 미유키에게 소송을 냈다는 거죠. 참 살인범들의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28일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채로 살인범이 살인범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이상한 일이 생겼고요. 현재 이 사건이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도 링크해 줄게요.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인 여성 연쇄살인범의 이야기죠. 보통 이러한 경우를 블랙 위도우라고 그래요. 검은 과부형 살인범이라고 해서 여성 살인범 중에 자기 남편,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인데 키즈마 카나에나 미유키 이런 사람들은 검은 과부형, 독거미형은 아닌 것 같고요. 독돼지형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